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살고 있던 23살 정나리 씨. 그녀는 친구 신 씨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였는데도 사장이 되어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친구와 소자본으로 아담한 가게를 차리게 된 거죠. 그녀는 매일 이 가게를 쓸고 닦으면서 누구 못지않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고 매번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1월 22일, 이날 나리 씨는요, 퇴근을 한 후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돼요. 이게 밤 늦게까지 계속 이어졌죠. 그러다 새벽 2시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 김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는데 나리 씨가 웬일인지 통화하는 걸 주저해요. 핸드폰은 끊임없이 울렸고 마지못해 그녀가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러자마자 이 남자친구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나 지금 집에 들어가니까 너 당장 들어와. 이 남자친구가 다른 모임에서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귀가하는 길이니 너도 빨리 와라 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수화기 밖에서도 생생히 들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나리 씨의 상태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 라면서 친구들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커플에 대해 알아볼게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남성 김 씨가 나리 씨네 카페에 커피를 사려고 들렸다가 여기서 이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된 거죠. 성격이 잘 맞았는지 두 사람은 며칠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요. 2개월 만에 동거까지 결심합니다.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지만 위기는 머지않아 찾아왔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상당히 강한 집착과 또 폭력성까지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리 씨 지인들에 따르면 친구들하고 있을 때 수시로 남친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디야? 언제 와? 빨리 집에 와! 계속 재촉하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은 애정을 넘어 괴롭힌 수준으로 느껴졌어요. 사건 당일 나리 씨는 그날따라 집에 안 가겠다라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새벽이 지나가는데 계속 술만 마시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친구들이 취한 그녀를 부축해서 나리 씨의 자택인 봉덕동 원룸촌으로 향합니다. 친구가 함께 택시에서 내려줬고 집으로 걸어가던 길에 나리 씨가 돌연 털썩 주저앉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죠. 야, 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당시 친구는요, 이 모습을 보고 나리 씨가 주사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겨우 달래가지고 그녀를 집 안까지 데려다 주었죠. 이때 남자친구는 집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업자였던 신 씨가 먼저 카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리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몇 차례 전화를 걸었죠. 근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힘들어서 못 일어났나? 싶었지만 나리 씨는 그날 늦은 저녁까지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결국 신 씨가 퇴근 후에 나리 씨 집에 찾아가요. 문을 막 두드리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의아해하던 그때 옆집에 살던 이웃 남성이 문득 다가옵니다. 저기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신 씨는 여기 사는 사람이 친구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털어놨어요. 그러자 옆집 남자가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요. 오늘 새벽에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3시간 정도? 여자 비명소리도 들었고요. 자, 더 정확히는요. 나리 씨가 집에 도착하고 불과 10분이 지난 새벽 4시 10분부터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욕설은 기본이고 뺨을 때리고 거기에 막 머리를 쿵쿵 찢는 소리에 이어서 여성의 비명소리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소음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온 빌라에 울려 퍼졌고 몇몇 주민들의 잠을 깨우기도 했고요. 이 다투는 소리는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끝났다고 하는데 이걸 듣게 된 신 씨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즉각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도 바로 나리 씨를 찾아 나서요. 그런데 이 당시가 2005년이잖아요.
CCTV 보급률이 낮고 또 차량 블랙박스도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턱대고 실종된 나리 씨의 행방을 쫓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나리 씨의 남자친구 김 씨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 조사를 하면서 그를 강하게 압박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너무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죠. 자신은 그날 새벽 2시 40분쯤 먼저 집에 와서 잠이 들었고 또 자기도 만취한 상태라 여자친구가 늦게 집에 들어온 것조차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때 경찰이 물었죠. 아니 근데 빌라 주민들이 전부 싸우는 소리를,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김 씨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다음날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다 오전 11시에 이 김 씨가 느지막이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보이지 않았대요. 다만 화장실 변기 옆에 구토한 흔적이 있어서 집에 왔다 또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죠. 여기에 화가 난 김 씨는 자신의 화를 좀 식히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저녁 6시쯤엔 친구들과 팔공산으로 드라이브를 갔다고 말합니다.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여자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제 좀 열 받았죠? 그리고 가출했나 싶어서 그럼 나도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지 라는 생각에 짐을 챙겨 본가로 돌아갔다고 설명합니다. 자, 과연 김 씨의 진술은 사실일까요? 일단 친구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팔공산에 드라이브를 간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때 그 친구 이 씨로부터 좀 수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씨가 그날 새벽에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이 소리에 깨어난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6시. 도대체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야? 발신인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그냥 혹시 몰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친구 김 씨였던 겁니다.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따 저녁에 팔공산으로 드라이브 가자. 이 용건을 말하고 끊었대요. 아니 그 이른 새벽 시간에 갑자기 약속을 잡으려고 전화를 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진술이었죠. 여기서 경찰은 몇 가지 또 수상한 점을 찾아내요. 자, 생각해보세요. 앞서 용의자 김 씨가 오전 11시까지 쭉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 이 씨한테 전화를 한 건 새벽 6시라고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게다가 친구 이 씨가 모르는 번호였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친한 친구 번호가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모르지 싶은데 즉 이건 김 씨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나 또는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전화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추적해보면 진짜 행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죠. 2005년 당시에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서 발신 내용만 조회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씨의 전화 기록에는 그 새벽의 전화가 찍혀 있지 않았어요. 추후에 이 전화가 이제 어디서 왔는지 밝혀지는데 대구 시내의 한 공중전화라고 드러납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자친구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리 씨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요, 일단 나리 씨가 실종된 이후에 전혀 생활 반응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핸드폰, 카드, 통장, 입출금에 병원 내역까지 다 뒤졌지만 나리 씨가 살아있다는 흔적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고민하던 경찰은 결국 이건 단순 가출이나 실종이 아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사라진 지 5일이 지난 1월 27일 마침내 나리 씨와 남자친구가 함께 살던 그 자택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수사관이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좀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상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거예요. 세면대, 변기, 하수구 모두 완벽히 청소된 상태였죠. 심지어 DNA 검사를 해보는데요. 오직 화장실에서만
김씨 남자친구의 DNA가 발견됩니다. 이거 이상해요. 나리 씨는 이 집에서 2주간 생활했어요. 최소한 지문이나 머리카락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아까 남자친구가 변기 옆에 여자친구가 구토한 흔적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리 씨의 DNA가 전혀 없다? 즉 누군가 흔적을 열심히 지웠다는 걸 의미하겠죠. 한편 경찰이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집안 곳곳을 살펴본 끝에 무언가를 포착합니다. 이 집 방문에 유리가 부착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세하게 긁힌 자국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이걸 다시 막 빡빡 닦아낸 흔적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침대 프레임 한쪽이 살짝 깨져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침대포에서 아주 작은 혈흔이 발견됩니다. 작은 피 한 방울. 그걸 바로 확인해 봤더니 나리 씨의 혈흔입니다. 여기까지는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김 씨의 운동화에서도 혈흔이 발견됩니다. 이 또한 아주 극소량이었는데, 자,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진 게 아닌 것 같은 이 원룸에서 경찰이 속속 다른 증거들까지 찾아내요. 이번에는 안방 장롱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불이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하나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불을 빨고 바로 장롱 안에 넣어둔 것 같았죠. 왜 그랬을까? 그 이불을 이제 꺼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는데 여기서 딱히 혈흔이나 DNA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불이 왜 축축하게 젖어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테리는 지금껏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만 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리 씨가 확실히 살해됐다는 증거는 없어요. 지금 생사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궁리한 끝에 경찰은 이번엔 빌라의 위치에 주목합니다. 보니까 집 앞에 폭 한 8.5m 1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빌라 1층은 주차장인데 그만큼 도로와 주차장이 있어서 차가 자주 드나들던 곳이죠. 만약에 범인이 나리 씨의 시신을 들고 집 밖으로 이동했다면 분명 외부에 쉽게 노출됐을 겁니다. 또 나리 씨의 키가 일반 여성들보다 좀 더 큰 170cm였어요. 그걸 고려한다면 당연히 쉽게 노출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운송수단이 필요했을 텐데. 바로 김 씨의 차량을 조사합니다. 근데 역시나 깨끗해요. 혈흔이나 범행의 흔적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수사는 몇 달째 이어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주민들이 소리를 들었다라는 걸 토대로 추정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 씨는 계속 싸운 적 없다, 나는 여자친구가 들어온 것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황만으로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죠. 1심 재판부는 그 침대와 운동화 바닥에 남아있던 혈흔이 살인과 사체 유기의 증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또 주민들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여자친구를 긴 시간 폭행한 후 살해했다고 판단했고요. 그 결과 그에게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즉각 항소했죠. 2심에 갔는데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1심과 달리 거기서 나온 혈흔의 양이 너무 극소량 아니냐, 이걸로 어떻게 살인을 입증하냐라고 판단된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혹여라도 아주 살인이 날 만할 치명적인 싸움이 있었다면 사실 혈흔이 더 많이 발견되었어야 한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또한 사실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투는 모습을 본 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투는 소리가 나는 집이 여기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즉 이 말은 나리 씨가 제3자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판단하에 판결이 뒤집힌 거죠. 결국 김 씨에겐 무죄가 선고됩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기각되면서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고요. 이후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자기로서는 사실 고작 2개월 만나서 동거한 여자친구였는데 그녀로 인해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고생했다 라면서 고통을 호소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고통스러웠던 건 누굴까요? 정나리 씨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가족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암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경찰 조사에 실책이 있어요. 용의자를 빠르게 김씨 남자친구다 라고 한정 지은 채 수사를 하다 보니까 혹여 나리 씨가 집 밖에서 제3의 인물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간과해버린 거죠. 그냥 김씨가 범행한 거 맞다 라는 생각에서 이걸 입증하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정작 나리 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걸로 인해 진범을 놓친 건 아닐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지난 2019년 3월입니다. SBS 그 알에서 정나리 씨 사건을 재조명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제작진들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게 돼요. 그건 바로 버려진 루이비통 가방이었습니다. 자, 다시 사건 당시로 돌아가서 2005년에 정나리 씨가 살던 빌라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여성 A씨가 있습니다. 근데 A씨가 그날 새벽까지 PC방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저 멀리 빌라 입구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다가갔죠? 그랬더니 루이비통 가방이 떡하니 있습니다. 뭐야 이거? 근데 이거 꽤 고가의 가방인데? 그녀는 이 길에 있던 가방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안을 확인해 보니까 화장품 몇 개, 잡동사니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가방 주인을 특정할 만한 건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A씨는 루이비통 가방의 새 주인이 된 거예요. A씨는요,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이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진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2003년에 생산된 한정품이고 20, 30대 여성에게 인기가 많던 제품이었죠. 그래서 혹시 이게 나리 씨의 것이 아닌가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나리 씨의 유족들은 그녀가 평소 루이비통 가방을 사용한 건 맞지만 정확한 디자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요, 만약 빌라 주변에서 발견된 그 루이비통 가방이 나리 씨의 것이 맞다면 정말 높은 확률로 그녀가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오늘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요, 그 시끄러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들 중에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괜히 남의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또 어쩌면 누군가 신고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단 한 명만이라도 신고를 했다면 나리 씨에게 닥친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5년 1월 23일, 나리 씨가 실종된 그날 가족들의 시간도 멈췄습니다. 실종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들은 나리 씨를 찾으려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있어요. 과연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 답을 알고 있다면 제발 말해줄 수 없을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1000만 시대에 이르렀다고 해요. 반려견, 애완견을 우리가 집에 기르게 되면 마음의 위안도 얻고 또 친구도 되고 또 마음의 어떤 순수함도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정말 많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새끼 강아지를 식구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새끼 강아지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어쩌면 강아지 공장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기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또는 여러분이 분양받고 입양하고 싶어하는 강아지가 잔혹한 공장에서 생산된 아이라면 어떠실까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 영상을 여러분께 올려드렸죠. 그랬더니 많은 글들이 밑에 댓글로 오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모르신 게 아니었냐,
유기견을 입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어떤 분들은 그거는 시카님이 어차피 결정하신 부분이 아니냐. 시카님이 유기견을 난 게 아닌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 비난을 하는 거냐 하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모두의 의견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강아지 공장이라는 건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후진 환경에서 강아지를 사육해내는 그런 농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견 농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퍼피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물론 합법적인 강아지 번식장도 있어요. 합법적인 곳이라는 것은 번식장이라는 게 따로 있어야 되고요.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배수라는 건 이제 물이 빠지고 흘러가는 거겠죠. 또한 강아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수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수의사 분도 상시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소위 강아지 공장의 대부분은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약 3,000여의 그 강아지 공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93곳만을 합법적인 절차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2,000여 곳은 실제로 불법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사실 작년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발이 된 적이 있었어요. 동물농장 그리고 EBS에서 온 하나뿐인 지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에게 큰 충격을 좀 줬죠. 6개월 동안이나 준비를 한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봤더니요, 이 강아지의 먹이에는 완전 파리떼가 득실거리고요. 배설물을 제대로 치워주지 않는데요. 배설물이 아예 철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강아지가 철창 안에 있고 배설물이 그 밑에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철창 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배설물조차 잘 치워주지 않는 환경이었고요. 위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걸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병에 만약에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에도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강아지들이 허약해져 있었고요. 사진을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예뻐만 했던 강아지인데 이런 강아지들이 모견이라는 건 엄마견이에요. 엄마견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환경 속에서 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죠. 이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요,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작은 철장의 형태였고요. 정말 철장에는 배설물이 쌓이다가 결국에는 구더기가 발생을 한, 그래서 구더기가 막 가득 차 있는 아주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고 해요. 자, 이러한 이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아지 공장이라는 곳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아지를 계속 만들어서 그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정말 저희가 너무나 참을 수 없었던 일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PD 수첩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이런 강아지 공장에서 모견들한테 발정 유도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강제 교배라고 하는데요. 이 강제 교배는 수컷에게서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이제 가지고 있게 돼요. 수컷에서 정액을 뽑아서 그걸 암컷의 자궁에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진이 실제로 방송에서 공개가 된 사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전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었고 그냥 강아지를 기르고 계신 정말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저희한테 정말 너무나 충격이었죠. 사실 이러한 모견들은요,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출산을 한 뒤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가 낳은 새끼 강아지를 기르는 게 아니라 대리모에게 새끼를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왕절개를 통해서 나온 모견은 젖을 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젖이 나오게 되는 대리모에게 강아지가 보내지는 거죠. 실제로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넘게 어미 밑에서 이제 젖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강아지 공장에서는 한 달이 되지 않은 강아지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작은 강아지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강아지를 빨리 넘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이런 강아지 공장의 주인분들이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는 이런 마취제를 이용해서 마취제를 자기가 직접 놓고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술이라고 하자면 배 갈라서 새끼 꺼내고 그냥 배를 다시 이렇게 봉합하는 그런 정도의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연애들은 계속 임신과 출산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임신해야 강아지가 나오고 그걸 갖다 파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제왕절개하고 다시 임신하고. 이래서 나중에 강아지 공장에서 구출된 강아지들의 그 목연들에는 몸에 굉장히 많은 수술자국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목연들은 평생 50마리 정도의 새끼 강아지를 출산한다고 해요. 정말 많이 낳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못하는 목연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개는 식용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땅에 묻히게 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네요. 이런 강아지 공장은 보통 일반인들이 잘 찾기 어려운 어떤 시골의 비닐하우스나 또는 완전 가건물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강아지 공장은요, 우리나라에 한 3천여 곳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신고가 그나마 된 곳은 800여 곳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공장은요, 문제가 뭐냐면 현행법상으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불법으로 운영을 하다가 발각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약간의 벌금만 내면 해결이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그 공장의 주인들은 강아지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불법적이라도 계속 운영을 하는 거고, 깨끗한 환경을 하게 되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그렇다가 경찰한테 걸린다 하더라도 조금 벌금만 내더라도 다시 와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강아지에게 밥은 제대로 주고 있는 걸까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워낙에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많은 강아지들의 사료값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아지 공장에서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이죠.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교배가 되고 또 강제 출산까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아지들의 몸에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각종 질병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동물농장에서 나왔던 수지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수지라는 강아지는 공장에서 구출이 된 강아지였는데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수의사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손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소장, 다른 기관들까지 상태가 엉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아마 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강아지의 배를 그러고 나서 아마 새끼를 꺼내고 나서는 그 이후의 조치를 그냥 이렇게 삐져나온 장기들을 같이 밀어 넣어서 봉합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람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면요. 사람의 배를 갈아서 의사가 아닌 비전문의가 수술을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장기를 넣어서 꼬매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 일을 당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말 못하는 강아지가 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사회에서 계속 간과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강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일들은 사실 사람의 잔혹함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의 유통 과정을 보면요. 많은 강아지들이 이제 경매장에 가게 돼요. 경매장에 가서 경매에 붙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애견숍이나 또는 동물병원 또는 온라인 판매점에서 팔려나가게 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저도 이번에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인터넷을 먼저 검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되게 가격도 싼 데도 많고요. 이렇게 팔아도 되나 할 정도로 수많은 강아지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강아지가 이렇게 강아지 공장이 있다는 건 우리 사회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럼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애견을 분양받고자 할 때
가정견을 분양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첫 번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가정견을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면 가정견이라고 해서 내가 가정집에서 데려왔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강아지 공장과 다름이 없는 한 가정집에서 수십만 마리의 강아지들을 기르고 있는 곳에서 오는 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가정견인데 실제 집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이 가정견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집까지 배달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진짜로 어떤 집에서 엄마 밑에서 제대로 밥을 먹고 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분양이 되는 방식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강아지 분양을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피해자는요. 가정견이라고 해서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왔는데 강아지가 온 지 일주일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분해가지고 이 가정집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 가정집에는 또 다른 죽은 강아지들, 바이러스나 병으로 인해서 죽은 강아지들이 실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너무도 끔찍하죠. 근데 이 문제의 근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이 강아지, 개나 고양이를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삶을 공유하고 있는 동반자라는 의식보다는 그들에게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는 돈벌이용 상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상품 가치가 커야 하고 더 많이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처참한 강아지 공장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사실 2016년에 동물농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전까지 강아지 공장의 수는 아예 예측하기도 힘들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강아지를 원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이제 반려동물 천만 시대예요. 각각의 우리나라 지금 대선에 있는 대통령 후보자들도 이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안을 내놓고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방송 이후에 이제 격분한 국민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 시작했죠. 여기에는 많은 연예인들도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문제예요. 서명운동에는 최지우 씨, 다니엘 헤니 씨, 소녀시대, 수영 씨, 설현 씨 등 유명한 연예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을 했고 또 SNS 채널을 통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공개를 하면서 강아지 공장 철폐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제 사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물 학대 처벌이 원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게 2배 이상으로 강화가 됩니다. 이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처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사회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내 밥그릇 챙기기가 힘든데 언제 동물 밥그릇까지, 언제 동물 동물의 인권이며 동물의 건강이며 복지며 이런 걸 어떻게 신경 써? 라는 사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이 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나라에선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송 출연과 이런 많은 연예인들의 또 도움, SNS에서 붐이 일다 보니까 동물보호법의 개정과 강화에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고 사실 그건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버려진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법이 이제 다스릴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법안들이 계속해서 많이 마련이 되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펫샵에서 그러면 강아지를 구매하지 말고 가정견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유기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일단 저도 이제 개를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개를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개를 유기하신 분 있으세요? 나 정말 그런 분 있으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요? 아니, 같이 같은 집에서 자라고 있으면 가족 같은 개 아닌가요? 어떻게 개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얼마 전에 강아지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제시카 씨, 왜 유기견을 데려오지? 강아지를 샀나요? 왜 강아지를 분양받아요? 라고 분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견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다시피 그 이효리 씨가 이제 강아지를 유기견을 입양을 하면서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유기견을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은 분명 새로운 애견주로서 두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저도 유기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많은 사례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유기견을 데려와서 6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주인과 또 가족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그 개가 그 전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지.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아지한테 오랫동안 남아있다 보니까 새 주인을 만나도 계속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강아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울리지 못해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보통 어렸을 때 이렇게 사회적인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서열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소위 말하는 길들여졌다라는 개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가족들과의 어떤 불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더 슬픈 사실인데 유기견을 입양을 했다가도 재파양하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건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유기견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강아지들 중에서 입양 후에 파양이 되었다라는 강아지들을 몇 번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유기견을 키우셨던 분들이 신중해야 한다. 무조건 많은 상황들을 네가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성견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건 주인의 많은 노력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투자도 같이 할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기견 입양은 굉장히 신중해라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무조건 물론 유기견을 남에게 키우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유기견을 가족으로서 10년 이상 동안 20년까지 키워야 되는 그 이제 애견주로서의 두려움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유기견을 입양을 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문제는 첫 단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려견을 처음부터 애초에 유기하는 이런 몰지각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